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 씨가 지었고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위대한 성공과 행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삶의 여행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벤자민 플랭클린. 머릿말, 성공과 행복의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벼룩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발군의 점프력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 높이뛰기 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그가 끊임없이 경신하는 신기록들은 실로 눈부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좀 더 높이 뛰기 위해 맹훈련을 하다가 덜컥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때마침 한 아이가 무심코 그 유리병의 뚜껑을 닫고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가버렸다. 벼룩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리병 곁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얼굴로 오히려 친구들을 위로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날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높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번번이 병뚜껑에 등을 부딪히고는 맥없이 내려와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지쳐갔고 유리병 곁에서 응원하던 벼룩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마침내 혼자 남은 그는 결국 유리병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어느 날 문득 선반 위에서 유리병을 꺼낸 아이는 그 속에 벼룩 한 마리가 들어있음을 발견했다. 아이는 병뚜껑을 열어 벼룩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챔피언은 유리병 안을 느릿느릿 기어다닐 뿐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참다 못한 아이가 혀를 차며 벼룩에게 말했다. 이 녀석아, 네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점프력이 있잖니. 그런데 왜 뚜껑을 열어줬는데도 밖으로 훌쩍 뛰쳐나가지 않는 거니? 벼룩은 힘없는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며 간절하게 애원했다. 부탁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뚜껑을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유리병 속 벼룩은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점프력이라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빛나는 달란트를 활용하여 유리병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분명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갇혀 있다는 한계까지 뛰어넘지는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포기한 채 일정한 한계 속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다. 자신의 달란트를 포기한 순간 결국 아주 평범한 벼룩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성공을 이룰 만한 재능이나 소질이 없는 듯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즉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먼저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 또한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리병 안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특별하고 위대한 성공을 쌓은 사람들은 안다. 진정한 성공은 유리병 바깥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자, 그렇다면 유리병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병뚜껑을 열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달란트를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 지금껏 실패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신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하고 위대한 성공을 꿈꾼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발견한 달란트를 빛나는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모든 한계와 난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누구나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성공과 실패의 길이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갈려나간다. 위대한 사상가 벤저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평범한 삶 속에서 성공을 꿈꾸면 평범한 성공밖에는 이루지 못한다. 이 책은 평범한 성공을 거부하고 위대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위대한 성공으로 이끄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달란트를 찾아가는 따뜻한 여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이 책의 갈피와 갈피, 문장과 문장, 호흡과 호흡, 땀과 열정의 사이사이에서 당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빛나는 성공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종선. 이렇게 작가의 머릿말을 읽었습니다. 목차는요, 첫 번째 달란트 이야기, 나만의 달란트를 찾아 떠나라. 두 번째 달란트 이야기, 진정한 성공은 조화를 이룬 풍경이다. 세 번째 달란트 이야기, 사랑보다 위대한 기회는 없다. 네 번째 달란트 이야기, 기꺼이 불편한 길을 가라. 다섯 번째 달란트 이야기, 위대한 성공은 위대한 축제다. 여섯 번째 달란트 이야기, 가장 위대한 달란트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 이야기,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를 마치며 달란트 여행자를 위한 안내 노트가 있습니다. 나만의 달란트를 찾아 떠나라. 코마네치라는 체조 선수를 아는가? 열하는 하얀 찻잔에 담긴 원두커피의 향기를 음미하다가 윤미나 이사를 바라보았다. 코마네치? 열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기억을 더듬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틀림없었다. 잘 모르는가 보군. 하긴 무리가 아니지. 자네가 올해 꼭 30인가? 코마네치는 자네가 태어나기 전에 활약한 전설적인 체조 선수라네. 열화가 아는 전설적인 인물은 바로 윤미나 이사였다. 그는 공채를 통해 입사해 기획사업본부 총괄이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화제와 명성을 뿌려왔다. 비즈니스맨으로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 그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니. 이제 갓 신입사원 딱지를 뗀 입사 3년차 열화로는 가슴 벅찬 영광이 아닐 수 없었다. 윤이사와 견주면 여전히 햇병아리에 불과하지만 열화 또한 입사 후 각별한 주목을 받는 젊은 엘리트 사원이었다.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리를 달았고 2년 연속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 가운데 인재였다. 그래서였을까? 시간 괜찮으면 집무실로 올라와 차나 한잔 나누자는 윤이사의 전화를 받고 열화는 내심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어떤 은근한 암시나 약속 등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그는 흐뭇한 마음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2달 후면 정기 승진 인사가 있지 않은가. 긴장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며 뭔가 마음을 침착하게 가다듬고 앉아있는 열아에게 윤희사는 뜬금없는 체조선수 타령이었다. 나디아 코마네치. 그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체조 경기 사상 처음으로 심판 전원에게서 10점 만점을 획득한 선수였다네. 2단 평행봉 종목에서 말이지. 그녀는 이 대회에서 7차례나 10점 만점 연기를 펼치면서 개인 종합과 평균대, 2단 평행봉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쳐 1984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총 2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수였다네. 미국 타임지는 그녀를 두고 인간의 몸을 빌려 다시 지상에 태어난 요정이라고 극찬한 바 있었지. 그제서야 비로소 열아는 코마느치라는 이름을 희미한 기억 저편에서 길어 올렸다. 아마도 입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상식 관련 서적에서였으리라. 말씀대로 정말 위대한 선수였군요. 금메달을 21개나 목에 걸었다니. 윤희사는 찻잔을 감싸지고 일어나 벽면 하나가 모두 통유리로 장식된 창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내려진 블라인드 사이를 들추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윤희사의 뒷모습은 깔끔하고 빈틈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성공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뒤돌아 후회해 본 적 없는 삶을 살았으리라. 열아는 다시 몸과 마음을 긴장의 끈으로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다. 윤희사는 열아의 대학 선배이기도 했다. 최고의 성과와 실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는 늘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넘쳤다. 열아가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결심한 것도 인재 채용을 목적으로 모교를 찾은 윤희사의 당당한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들은 평생 하나도 따기 힘든 금메달을 수십 개씩이나 목에 걸었기 때문에 위대했을까? 기억하나? 코마네치는 올림픽 2단 평행봉 경기에서 심판 전원에게서 10점 만점을 획득했다네. 당시 체조 경기 심판진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말일세. 이는 무슨 의미일까? 자네 코마네치는 몰라도 체조 경기의 채점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 열아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 점수를 준 심판과 최저 점수를 준 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죠. 윤희사가 다시 돌아와 열아 앞에 앉았다.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군. 그와 같은 규칙에 따르면 코마네치는 결국 최고 점수도 10점 만점, 최저 점수도 10점 만점을 얻은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지. 정말 위대한 선수가 아닐 수 없었다. 위대함이란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해 놓고 보니 새삼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과연 유정이라는 찬사가 무색하지 않군요. 윤희사가 열아의 빈잔에 손수 원두커피를 따랐다. 열아가 가볍게 몸을 굽혔다. 그렇다네. 코마네치는 인간의 몸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지. 후천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다시 말해 신이 내린 재능, 즉 특별한 달란트를 타고났다고 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지. 달란트? 달란트라면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 아닌가? 물론 그 숨은 뜻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특별한 재능이나 소명을 의미할 터였다. 달란트, 달란트. 열아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발음해 보았다. 어쩐지 정감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경건함이 깃들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단순히 재능이나 소질이라는 말보다 더욱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특별한 어감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말이야, 예를 들어 코마네치가 은퇴한 후 혜성같이 나타난 소냐라는 이름의 체조 스타가 있다고 해보세. 올림픽에 출전한 그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2단 평행봉 종목에서 다음과 같은 점수를 얻었다면 어떨까? 채점을 하는 심판 수는 4명이라고 하지. A. 심판 10점, B. 심판 10점, C. 심판 10점, D. 심판 9.5점. 소냐가 얻은 최종 평균 점수는 몇 점인가? 한번 계산해 보게나. 열아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를 점점 윤희사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준 ABC 심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준 D 심판을 제외하면 그래도 10점 만점입니다. 열아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외쳤다. 그러다가 윤희사의 넉넉한 시선과 마주치자 순간 머쓱해졌다. 빙고. 채점 방식에 따르면 그녀 또한 평균 10점 만점의 연기를 펼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셈이지. 그런데 열아는 귀를 쫑긋 세웠다. 윤리사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의 호출을 받고 은근히 기대했던 마음은 어느덧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녀 또한 코마네치와 같이 최종 평균 10점 만점을 얻은 셈이지. 그렇다면 소냐와 코마네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일까? 당연히 코마네치입니다. 코마네치는 심판 전원에게서 10점 만점을 얻었으니까요. 윤희사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다.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체조 이야기를 하는 윤희사의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열아는 결심했다. 어쩐지 묘한 승부욕까지도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그럴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지. 자, 그러면 다음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 제인이라는 선수가 올림픽 체조 경기에 출전해 9.80의 평균 점수를 얻었다고 하세. 심판들의 점수는 다음과 같네. A. 심판 9.90점, B. 심판 9.85점, C. 심판 9.75점, D. 심판 9.60점. 열아는 포켓용 계산기를 꺼내들고서 빠른 속도로 숫자판을 두드렸다. 최고 점수를 준 A 심판과 최저 점수를 준 D 심판을 제외하면 과연 제인의 최종 평균 점수는 9.80이었다. 윤희사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인의 최대 라이벌인 설리번이라는 선수는 9.75의 최종 평균 점수를 얻어 아깝게 은메달에 그쳤지. 심판들의 상세 점수는 다음과 같네. A. 심판 10점, B. 심판 10점, C. 심판 9.5점, D. 심판 9.0점. 이번에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는 간단한 계산이었다. 자, 이 두 선수를 비교할 때 설리반이 제인보다 정령, 재능이나 실력 면에서 뒤지는 걸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열아는 주춤거렸다. 어서 대답을 해보라는 듯 윤희사가 눈을 반짝였다. 그야 금메달을 딴 제인이 설리번보다 0.5점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
자네는 좀 전에 코마네치가 심판 전원에게서 1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3명에게서 10점 만점을 받은 소녀보다 위대하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제인은 어떤 심판에게서도 10점 만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설리번이 심판 2명에게서 10점 만점을 받았는데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가? 경우가 다릅니다. 코마네치와 소냐는 최종 평균 점수가 서로 똑같았고요. 제인과 설리번은 엄연히 최종 평균 점수가 서로 차이가 나는 우열이 뚜렷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윤희사가 몸을 일으켜 책상으로 다가갔다. 열아는 억울한 심정이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다. 이윽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윤희사가 다시 열아 앞에 앉았다. 점점 식어가는 마른 커피 향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아, 내가 자네 시간을 너무 뺏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좋아, 그럼 이야기를 계속해 보세요. 그래, 분명 자네 말처럼 경우가 다르네. 하지만 평균 점수라는 게 과연 뭘까? 평균 점수를 대체 왜 구하는 걸까? 열아는 자신도 모르게 멀뚱멀뚱 윤희사를 바라보았다. 그럴듯한 답변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거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잘 알고 있군. 비단 체조 경기뿐 아니라 한 사람의 재능과 실력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평균이라는 측정 시스템을 운용하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1등과 2등을 가르는 기준으로 전 과목 평균 점수를 활용하는 것처럼 말일세. 한두 과목에서 100점을 얻고 나머지 과목에서 80점을 얻은 학생보다 전 과목에서 고르게 90점을 얻은 학생이 더 높은 등수를 차지하지. 다시 말해 지금껏 우리 사회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을 더 우대해 왔네.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10점 만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모든 심판으로부터 경쟁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제인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것과 같은 말일세. 그렇다. 한두 과목, 한두 사람에게서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이 전체 과목,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순 없다. 제인이 아니라 설리번에게 금메달을 주는 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다. 열화의 상식, 아니 이 사회의 상식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고자 치열하게 경쟁해왔네. 그래 우리 사회의 질서와 기준에 부응할 수 있으니까. 즉 설리번보다는 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셈이지.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은가? 석연치 않은 점이라 하시면 윤희사가 다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설리번에게 10점 만점의 최고 점수를 준 두 심판 말이야. 그들 중 한 사람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제외되었다고 할지라도 설리번의 9.75라는 평균 점수 속에는 분명 10점 만점의 최고 점수가 반영되어 있지. 즉 4명의 심판 가운데 최소한 1명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최고 점수를 준 게 아닌가? 평균 점수가 원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설리반에게서 코마네치와 같은 위대하고 완벽한 재능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반면 금메달리스트인 제이는 가장 높은 점수가 9.90에 불과했다네. 자, 다시 한번 묻겠네. 설리번과 제인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일까? 열아는 당황한 나머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뭔가 반론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딱히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만일 올림픽 대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라고 하면 나는 다음 대회에서는 제인보다는 설리번을 선택할 것일세. 지금 당장은 제인이 앞서 있는 듯 보이지만 코마네치와 같이 위대한 선수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쪽은 설리반이기 때문이네.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설리반은 다음 대회에서 두 심판에게서만 더 최고 점수를 얻으면 제2의 코마네치로 떠오르지만 제이는 심판 4명 모두에게서 최고 점수를 얻어야 겨우 설리번과 동률일세. 윤희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엄숙하게 들려왔다. 열아는 출구가 보이지 않은 미궁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문득 윤희사에게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분명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선 안 되네. 즉 설리번이 코마네치와 같은 위대한 선수가 되겠다고 꿈꾸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심판들이 최고 점수를 준다 할지라도 그녀는 어쩌면 영원히 은메달에 머무르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제인 또한 마찬가지네.
9.80이라는 점수에 만족한 채 코마네치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녀는 평범한 금메달리스트로서 그 사람들의 내리에서 잊히고 말 것이네. 윤희사를 바라보는 열아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점점 존경과 경탄으로 바뀌어갔다. 윤희사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껏 한 번도 접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야기들이 열아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윤희사가 말을 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얻는 데만 몰두해왔네.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왔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꾼다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꿈꾸는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 그저 0.001점 차이로라도 경쟁자보다 앞서가는 데 만족하고 있을 뿐이지. 열아는 식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가슴이 뜨끔했다. 윤리사의 말끝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속내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듯했다. 자네가 꿈꾸는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네. 진정한 성공을 꿈꾼다면 제인이 아니라 설리번이 되어야 하네. 설리번이 아니라 코마네치가 되어야 하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나? 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천재의 위대한 성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윤리사가 밝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바로 자네에게 최고 점수를 준 심판이었기 때문일세. 네? 열아는 깜짝 놀랐다. 윤희사가 자신에게 최고 점수를 준 면접관이었다니. 윤희사는 이야기했다. 이제 자네는 자네가 위대한 성공을 꿈꾸는 설리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네. 즉 자네가 평범한 성공을 넘어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네. 달란트 1. 내가 성공의 달란트를 갖고 있음을 의심치 마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렇게 열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달란트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귀한 달란트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